보물섬 3화인가? 사화 통 속에서 들은 이야기. 휙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가판 위에 울려 퍼졌다. 닻을 올려라! 가판장의 지시에 따라 소년들은 일사불란하게 자기 자리에서 닻을 올렸다. 닻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쇠뭉치를 큰 걸 밧줄 매달아가지고 던져놓으면 배가 안 움직이겠지? 그 닻을 얘기하는 거야. 니들 옛날에 그 군함 보러 가서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군함에서 니들 닷 봤었는데 생각나? 이렇게 화살표처럼 생긴 거. 아 그거 내가 전에 그 미술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미술학원에서 아빠랑 같이 다니는 미술학원 거기서 내가 그거 여기 그래. 맞아. 그게 다시잖아. 나도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요. 일사불란은 뭐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야. 나는 가판에서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여기서 나는 계속 짐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꼬마 짐. 드디어 히스파뇰라호의 거대한 몸체가 미끄러지듯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히스파뇰라호가 얼마나 큰 배였냐면 400톤인가? 500톤이라고 그랬어. 1톤 트럭 알지? 쬐끄만 트럭. 아니 코끼리가 1톤이잖아. 그렇지. 코끼리 400마리, 500마리가 있는 큰 배라고 생각하면 돼. 실버, 노래 한 곡 좀 뽑아보게. 그 옛날 그 노래로 말이야. 흥에 겨운 선원들이 부추기자 존 실버가 노래를 불렀다. 외다리 존 실버. 죽은 자의 관뚜껑 위에 15사람. 다른 선원들도 입을 모아 합창했다. 어기야디야 럼주 한 병. 노래를 듣자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죽은 선장 빌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물섬 지도 넘겨준 사람 있지? 항해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실버를 좋아했다. 존 실버는 선원 모두에게 매우 친절했다. 뱃사람들 사이에는 실버가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등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이리 오렴 짐, 나랑 얘기 좀 하자꾸나. 실버는 특별히 나를 귀여워했다. 이 녀석 이름은 플린트 선장이야. 유명한 해적 이름을 따서 지었지. 앵무새 얘기하는 거야. 실버는 주방 천장에 3장을 달고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다. 팔레알 은화. 스페인 돈을 레알이라고 그래. 앵무새는 찢어지듯 높은 소리로 쉬지 않고 외쳐댔다. 하하하, 놀리지 마. 저 녀석은 해적들 사이에서 컸거든. 그래서 뜻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떠들어댄단다. 팔레알 은하도 그때 배운 말이겠지. 그 해적들이 팔레알 은하가 35만 개나 실린 배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단다. 더러운 곳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것이 묻는 법이지. 존 실버의 말은 뭔가 깊이가 있어 보였고 멋있어 보였다. 그에 비해 항해사는 최악의 선원이었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어쩌다 술이 깨면 자기는 물밖에 마시지 않는다며 펄쩍 뛰곤 했다. 파도가 거칠던 어느 날 밤 항해사가 사라져 버렸는데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선원들은 히스파뇰라호에서의 생활을 대체로 만족스러워했다. 선원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선주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주인 트렐로니는 선원들이 생일 때마다 푸딩을 주었고 럼주도 수시로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또 가판에 사과가 담긴 통을 두어 누구라도 먹고 싶으면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항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할 일을 모두 끝내고 손실로 돌아가던 나는 문득 배가 출출했다. 사과 하나 먹어볼까? 나는 가판 위로 뛰어올라가 사과통 속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사과가 바닥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 손이 닿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이 통 속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사과통 속은 매우 아늑했다. 게다가 파도 때문에 배가 규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눈이 스르르 감겨왔다. 쿵! 그때 누군가 사과통 옆에 주저앉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 통에 등을 기대는 바람에 통이 흔들린 것이다. 나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서려 했다. 그 순간 실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선장이 아니었어. 선장은 플린트였어.
난 키잡이였지. 이 다리 때문에 말이야. 나는 본능적으로 다시 몸을 웅크렸다. 잉글랜드 선장과도 일하셨다면서요? 배에서 가장 젊은 선원인 딕의 목소리였다. 나는 잠자코 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 그 다음에 플린트를 만났지. 그들과 일하면서 난 큰 돈을 벌었고 은행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지. 이번 일만 끝나면 난 다시 성실한 신사로 돌아갈 거야. 실버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플린트의 다른 부하들을 봐. 모두들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다고. 멍청한 놈들. 하지만 자네는 달라. 난 첫눈에 알아봤지. 자네는 젊고 머리도 좋아 보여. 그래서 내 비밀까지 전부 털어놓는 거야. 실버는 나에게 했던 것처럼 딕에게도 속내를 보여주는 척 얘기하며 자기 편으로 꿰내고 있었다. 내 마누라는 지금쯤 내 재산을 전부 현금으로 바꾸어 놓았을 거야. 술집도 진작 팔았지. 우리가 만나기로 한 것을 자네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 자네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부인은 믿을 만한가요?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딕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이보게, 존 실버의 세계에서 배신이란 없네. 모두들 플린트를 무서워했지만 정작 플린트가 누구를 어려워한 줄 아나? 바로 나 존 실버라네. 내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딕의 마음이 실버에게 기울어지는 듯했다.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하게. 자네는 영리한 젊은이니까. 좋습니다. 이번 일에 저도 한몫 거들겠습니다. 딕의 단호한 말을 듣고 나는 이번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눈치챘다. 플린트의 부하였던 이들이 보물을 가로채려는 게 분명했다. 실버가 휘파람을 불자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다. 다 끝났나요? 키잡이인 헨즈의 목소리였다. 그래, 딕도 함께 가기로 했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죽은 듯 있어야 하죠? 당장 손실로 쳐들어가서 저놈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다 마시고 싶단 말입니다. 헨즈가 투덜거렸다.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야지. 지금 우리 손엔 지도가 없잖아. 선주놈과 의사놈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물을 찾아 싣고 난 뒤에 기회를 노려야 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죠? 딕이 물었다. 잉글랜드라면 섬에 버리고 갈 테고 플린트나 빌리 본즈라면 칼로 베어버리겠지. 난 너그러운 사람이지만 이번 일만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해. 뒷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제대로 끝장을 내야겠지. 그러다 실버가 갑자기 딕에게 말했다. 한참을 이야기했더니 목이 마르는군요. 통 속에 사과 하나만 꺼내주게.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당장 밖으로 튀어나가 죽기 살기로 달아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그때 헨즈가 말했다. 몇 개 안 남은 찌꺼기 사과는 관두고 럼주나 한 잔씩 하죠. 다행이었다. 실버는 딕에게 술통 열쇠를 건네주었고 딕은 그리로 달려갔다. 다른 놈들은 더 끼지 않을 것 같아요. 헨즈가 실버에게 속삭였다. 나는 배에 아직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딕이 술을 가져오자 이들은 행운을 빌며 술을 마셨다. 잠시 후 망대 위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다. 육지다! 5화 실버의 음모. 가판 위로 선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불이 났게 사과통에서 빠져나왔다. 마침 의사인 리브씨의 모습이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 가판 위에 선원들이 전부 모여 있었다. 달이 나오고 안개가 걷히자 멀리 낮은 산 두 개가 보였다. 전에 저 섬에 가본 사람 있나? 스몰릿 선장이 물었다. 제가 가보았습니다. 무역선에서 요리사로 일할 때 물을 길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실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배를 댈 만한 곳이 어딘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선장님, 작은 섬 뒤쪽에 있지요. 그 작은 섬을 해골섬이라 부르지요. 앞에 보이는 저 산은 압도떼산입니다. 저기 구름에 가린 큰 산이 망원경산이죠. 저 산에서 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답니다. 여기가 맞나 좀 보게. 스몰릿 선장이 지도를 꺼내 펼쳐 보였다. 순간 실버의 눈이 번쩍였다. 그러나 그 지도는 플린트의 지도가 아니었다. 보물이 묻혀있는 곳의 표시가 없는 복사본이었다. 실버는 속으로 분명 약이 올랐겠지만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예, 맞습니다. 누가 그린 건지 아주 잘 그렸네요. 겉으로 태어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버가 나는 소름 끼치도록 섬뜩하게 느껴졌다. 짐, 선실에 있는 파이프 좀 갖다 주겠니? 마침 리브씨가 나를 불렀다. 나는 리브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른 사람들이 엿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 재빨리 속삭였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장님과 트렐로니 씨 모시고 선실로 내려가서 저를 좀 불러주세요. 배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리브 씨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선장과 트렐로니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행동했다. 모두들 잘 들어라. 선장은 선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섬이 우리의 목적지다. 인심이 후하신 선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임무를 잘 수행했다며 상을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선실로 내려가 남은 항해를 위해 건배를 하겠다. 여러분에게도 럼주를 돌릴 테니 성공적 항해를 위해 건배하기 바란다. 선원들은 배가 떠나갈 듯 우렁차게 함성을 질렀다. 잠시 후 선실에서 나를 찾는다는 정갈이 왔다. 정갈이 뭐야? 누군가가 와서 편지. 아니면은 말로써 전하는 소식 같은 거야. 편지일 수도 있고. 짐, 무슨 일이냐? 리브 씨, 트렐로니 그리고 선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얘네 넷은 같은 편인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존 실버랑 지금 같은 편이 아닌 걸 알았지 처음부터. 나는 사과통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다. 아까 사과통 속에 숨어가지고 누가 존 실버한테 이제 같은 편으로 먹기했는지 대강 들었잖아. 딕이랑 항해사랑, 그지? 키자비, 이럴 수가. 선장 당신 말이 맞았소. 내가 바보였구려. 트렐로니가 침통하게 말했다. 제가 더 바보입니다. 선원들의 움직임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떤 조짐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존 실버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리브시도 실버에게 배신당한 것에 충격을 받는 듯 했다. 일단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냥 돌아간다면 해적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보물을 찾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선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니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우리가 먼저 노려야만 합니다. 우리 편면 몇 명이나 될까요? 트렐로니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우선 여기 모인 4명, 그리고 트렐로니 씨가 데려온 하인 3명은 믿을 수 있겠지요. 실버를 만나기 전에 뽑은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리브 씨와 선장이 트렐로니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믿을 수 없어. 헨즈도 내 손으로 뽑았단 말이오. 하지만 모든 선원이 실버 편은 아닐 겁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알 때까지 자연스럽게 지켜보도록 합시다. 선장의 말이 끝나자 리브 씨가 나를 바라보았다. 짐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리하고 눈치도 빠르니까요.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어른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배는 보물섬에 성큼 다가가 있었다. 섬 전체를 뒤덮고 있는 잿빛 숲과 험악한 바위산들이 우울하고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골섬의 뒤로 배를 몰아 바닷가에 댔다. 보물섬이 발견된 순간부터 배 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선원들의 말투가 거칠어졌고 반항적인 태도도 숨기지 않았다. 선원들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선원들이 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좋소. 그 자들이 섬으로 나가면 우리는 배를 장악합시다. 잠시 뒤 선장은 선원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 오후 동안은 자유롭게 해안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선장은 명령을 내린 후 환호성을 지르는 선원들을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 실버가 육지에 오를 선원들을 뽑았다. 이제 배의 선장은 스몰릿이 아니라 실버 같았다. 배에는 6명만 남기로 했다. 실버와 나머지 선원 13은 2개의 보트에 나누어 탔다. 물론 나는 섬에 오를 사람으로 뽑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실버를 따라가 섬에 가보고 싶었다. 실버는 분명 자기 편 중 일부를 배에 남겼을 것이다. 어차피 배를 우리가 장악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무트로 올라가면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아무도 내가 보트에 타는 걸 모를 거야. 나는 실버가 타지 않는 보트에 몰래 올라타 앞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러나 실버의 날카로운 눈은 피할 수 없었다. 다른 보트에 있던 실버는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았다. 나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보트에서 뛰어내려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짐! 실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다. 6화 섬에서 만난 남자. 얼마나 달렸을까? 아무도 쫓아오는 것 같지 않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돌렸다. 실버를 따돌렸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드디어 보물섬에 발을 들여놓았구나.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차분히 둘러보았다. 보물섬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국적이었다. 외국 같았단 얘기야. 주위에 온통 처음 보는 나무와 꽃들로 가득했다. 가끔씩 뱀들도 눈에 띄었다. 그 중에 하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얼마쯤 더 뛰어가니 떡갈나무 숲이 나타났다. 산등성이에서부터 길게 뻗은 이 숲은 늪지 가장자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늪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수록 나무의 크기는 점점 커졌고 나무들 사이로 멀리 망원경산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마치 탐험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섬의 특이한 모습에 감탄하며 늪지 주변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수십 마리의 새떼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재빨리 떡갈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난 정말 자네를 좋아한단 말일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실버였다. 너무나 무서워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설득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은가? 톰, 자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네.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자네는 벌써 그 험악한 놈들 손에 끝장이 났을 것세. 실버가 톰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설득하는 듯했다. 실버의 이야기를 듣던 톰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실버, 당신은 다른 뱃사람과는 달라요.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흉악한 놈들과 한패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다. 이런 일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내 손을 잘라버리고 말겠어요. 그때 멀리에서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처참한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새들이 늪지에서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톰은 깜짝 놀라 실버를 바라보았다. 앨런인 것 같은데. 실버가 살기띤 표정으로 야비하게 웃었다. 앨런! 톰이 흥분해서 외쳤다. 흥분한 목소리는 알지. 앨런! 톰이 흥분해서 외쳤다. 당신들이 앨런을 죽인 거지. 가엾은 앨런. 존 실버, 당신은 내 동료가 아니야. 나는 당신들 뜻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 어디 나도 한번 죽여보시지. 톰은 실버를 등지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실버는 쥐고 있던 목발을 톰에게 던졌다. 목발의 뾰족한 끝이 톰의 등 한복판에 정통으로 꽂혔다. 허! 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꼬꾸라졌다. 실버는 쓰러진 톰에게 다가가더니 톰의 몸에 단검을 꽂았다. 확인 사살을 한 거야. 쓰러진 애를.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세상 전체가 소용돌이치며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다. 톰의 신음과 헐떡이는 실버의 숨소리가 귀에서 계속 윙윙거렸다. 조금 뒤 내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실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풀을 뜯어 칼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실버는 해적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호각을 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비를 베풀어줄 인간들이 아니었다. 난 몸을 낮춘 채 숲풀 속을 살금살금 기어갔다. 여기저기서 해적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숲을 벗어난 후 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한참 뒤 나는 낯선 곳에 도착했다. 도대체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가파른 비탈 한 곳에서 돌무더기가 와르르 굴러떨어졌다. 그쪽을 쳐다보니 소나무 줄기 뒤로 검은 형체가 재빠르게 뛰어오르는 게 보였다. 시커멓고 털이 덥수룩한 것이 곰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했다. 난 겁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해적과 괴물 사이에 갇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은 주춤거리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뱅건! 내 이름은 뱅건! 뱅건이라는 사내는 내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3년 만이야. 사람과 말해본 지가. 가까이 보니 뱅건은 꽤 잘생긴 백인 남자였다. 난 전에 해적의 귀약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죄를 지은 해적은 무인도에 버리고 간다는 이야기 말이다. 내 이름은 뭐니? 찜이에요. 뱅건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 나를 쓰다듬기도 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다. 내가 여기 온 건 운명이야. 난 수많은 나를 혼자 생각했어. 난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 게다가 말이지 난 부자야. 짐, 내가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횡설수설하는 뱅건을 보며 나는 뱅건이 미쳐버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섬에 3년이나 홀로 버려져 있었으니 미쳐버리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내가 타고 온 배가 혹시 플린트의 배는 아니겠지?
갑자기 뱅건이 내 발목을 와락 움켜쥐며 물었다. 플린트는 죽었어요. 하지만 저 배에는 플린트의 부하 몇 명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숨까지 위험해요. 혹시 다리가 하나뿐인 자도 있니? 실버 말인가요? 실버의 이름을 듣자 뱅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뱅건이 실버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몹시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뱅건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뱅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짐, 내가 너의 일행을 도와줄게. 나만 믿어. 그런데 그 선주라는 사람이 내게도 몫을 나눠줄까? 물론이에요. 처음부터 보물을 모두 나누어 갖기로 했거든요. 뱅건은 플린트가 보물을 묻으러 왔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했다. 플린트와 함께 보물을 묻은 해적들은 모두 죽였지만 뱅건은 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다. 그 후 플린트의 보물을 찾기 위해 다른 배로 왔으나 보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동료들이 뱅건을 버려두고 갔다고 했다. 내가 만든 보트가 있어. 흰 바위 아래 숨겨두었지. 날이 어두워지면 그걸 타고 너희 배로 갈 수 있을 거야. 뱅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둥 같은 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포 소리예요. 싸움이 시작됐나 봐요. 난 배가 있는 해안 쪽으로 달려갔다. 한참 뒤 숲 위로 영국 국기가 나부끼는 것이 보였다. 7편 7장 치열한 전투.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난 뒤 히스팔리올라호의 남은 선장과 트렐론이 리브시는 선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단 배에 남은 놈들을 처치한 뒤에 바다로 나갑시다. 트렐론이가 선장에게 말했다.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아요.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없답니다. 게다가 짐이 없습니다. 보트를 타고 섬으로 나갔다는군요. 리브시는 걱정에 가득 차 있었다. 흉악한 해적들과 같이 나갔으니 이 일을 어쩐다? 리브시는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트렐로니의 하인인 헌터와 보트를 타고 섬으로 나갔다. 리브시와 헌터는 해적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 해안에 배를 댄 다음 지도에 표시된 통나무 울타리를 향해 뛰어나갔다. 높이가 2m 정도 되는 통나무 울타리에는 문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넘어야만 했다. 울타리 안에는 맑은 샘이 있는 튼튼한 통나무집이 있었다. 통나무집은 공간이 넉넉했고 소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이 사방으로 나와 있어서 공격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그때 끔찍한 비명이 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설마 짐이? 리브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히스파넬라호로 돌아와 트렐로니와 선장에게 통나무집을 요새로 삼자고 말했다. 마음이 여린 해적이 한 놈 있어요. 저놈은 조금만 설득하면 우리 편이 될 것 같아요. 선장은 권총을 들고 레드루스와 함께 해적들에게 다가갔다. 모두 손실로 들어가.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바로 물고기 밥이 될 줄 알아. 배에 남아있던 해적들은 꼼짝없이 선실에 갇혔다. 그 사이 배에 있던 식량과 무기는 모두 통나무집으로 옮겼다. 썰물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둘러 보트에 타야 했다. 복도를 지키고 있던 레드루스도 보트에 탔다. 하인이었지. 트렐로니의 하인. 선장은 보트를 타기 전 선실에 대고 말했다. 그레이, 너는 선한 녀석이라는 걸 잘 안다. 우리와 함께 떠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안에서 싸우는 듯한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레이가 뛰쳐나왔다. 그레이 뺨에 칼자국이 났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다른 해적들이 나가려는 그레이를 위협한 게 틀림없었다. 선장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레이까지 배에 오르자 작은 보트는 휘청거렸다. 게다가 썰물 때가 되어 보트는 육지에서 자꾸만 멀어져 갔다. 노를 더 세게! 선장의 구령에 모두들 노를 힘차게 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대포! 누군가 소리쳤다. 배에 남은 해적들이 대포를 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해적들이 부지런히 대포에 포탄을 채워놓고 있었다. 맨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헨즈가 눈에 띄었다. 큰일입니다. 헨즈는 플린트와 함께하던 포수입니다. 그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제일 총을 잘 쏩니까? 트렐로니 씨입니다. 선장의 물음에 리브 씨가 대답했다. 얼른 헨즈를 쏘십시오. 트렐로니가 신중하게 헨즈를 겨냥하고 총을 쏘았다. 그런데 그 순간 헨즈가 몸을 숙이는 바람에 뒤에 있던 해적이 총을 맞았다. 게다가 해안에 있던 해적들이 총소리를 듣고 보트를 타고 다가왔다. 노를 더 힘차게. 육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린 다 죽는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해안에 다다르기 직전 작은 보트에는 점점 물이 차올랐다. 다행히 얕은 해변이어서 걸어 나올 수 있었지만
짐들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 식량과 화약이 모두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물에 젖지 않은 총은 2자루뿐이었다. 자, 내 총을 받으세요. 선장은 명사손인 트렐로니에게 자신의 총을 건넸다. 트렐로니는 침착하게 총을 받아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그레이는 단검을 받아 들었다. 통나무 울타리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해적 7명이 모퉁이에서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리브시와 트렐로니는 해적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통나무 집에서 짐들을 지키고 있던 헌터도 동시에 해적들에게 총을 쏘아댔다. 해적 한 명이 쓰러지자 나머지 해적들은 모두 숲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때 숲속에서 권총 소리가 나더니 레드루스가 털썩 쓰러졌다. 트렐로니의 하인이지. 급히 통나무 집 안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레드루스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모두들 비통한 심정으로 슬픔에 잠겼다. 리브씨, 구조선은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몇 달은 걸릴 겁니다. 우리가 8월 말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 구하러 오기로 약속했거든요. 큰일이군요. 식량도 부족한데. 그러나 걱정해봐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선장은 가지고 있던 영국 국기를 통나무 집 지붕 위에 매달았다.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해적들이 통나무 집 주위로 포탄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그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깃발을 끝내 내리지 않았다. 울타리 덕분에 통나무 집에는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지금쯤 바닷물이 모두 빠져나갔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물에 빠뜨린 짐들이 드러나 있을 테니 가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옵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선장의 말에 그레이와 헌트가 동시에 외쳤다. 하지만 해적들이 이미 짐들을 보트에 실어 나르고 있었다. 저기 누가 오고 이쪽으로 달려오는데요. 마음을 보던 헌터가 놀라 소리쳤다. 세상에, 짐이잖아. 8장 가죽배를 타고 통나무집 위에 휘날리는 깃발을 보고 뱅건이 멈춰섰다. 내 친구들이 분명해. 해적들일지도 몰라요. 아니야, 국기가 걸려있잖아. 실버라면 해적 깃발을 내걸었을 거야. 그럼 빨리 가봐야겠어요. 뱅건은 내 팔을 움켜쥐었다. 난 안 가. 아직은 내 친구들을 믿을 수 없어. 대신 너희 팬에게 나를 보러 오라고 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알았지? 어떻게 아저씨를 찾죠? 내가 물었다. 오늘 나를 만났던 장소를 알려줘. 올 때는 손에 하얀 것을 들고 와야 해. 혼자서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떠나려 하자 뱅건이 다시 나를 붙잡았다. 혹시 실버를 봐도 내 얘기를 해선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때 또다시 커다란 대포 소리가 들렸다. 나와 뱅건은 깜짝 놀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 숨을 곳을 찾았다. 그 뒤로도 섬에는 한동안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포 소리가 잠잠해진 뒤에야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멀리 히스파니올라호가 정박해 있는 것이 보였다. 배의 꼭대기에는 해적들의 검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해적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통나무 울타리 쪽으로 갔다. 뒤쪽 해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외딴 바위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흰 빛깔을 띠었다. 뱅건이 배를 숨겨두었다고 했던 그 바위인 듯 했다. 통나무 울타리에 도착한 나는 우리 편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통나무 집 안에는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레이는 붕대를 감고 있었고 레드루스는 시체가 되어 있었다. 선장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일을 시켰다. 망을 보고 땔감을 구하고 레드루스의 무덤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모두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스몰리 선장 말이다. 참 배울 점이 많아. 리브씨는 나에게 선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뱅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믿을만해 보이더냐는 질문에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무인도에서 3년을 살았으니 이상해 보이는 것도 당연하겠지. 리브씨는 뱅건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 눈치였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해적들은 럼주에 취해 있었다. 그들은 우리와 800m 정도 떨어진 늪지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해적들이 끔찍한 노랫소리가 통나무 집까지 들려왔다. 이렇게 덥고 습기찬 날씨에 늪지대에서 야영을 하다니 멍청한 녀석들. 분명 일주일도 안 돼 저놈들을 중 절반은 병에 걸리고 말 겁니다. 리브씨, 의사인 리브씨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실버가 통나무 울타리 근처까지 온 것이다. 해적 하나가 하얀 손조각을 흔들었고 실버는 그 옆에 차분히 서 있었다.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선장은 단단히 주의를 준 다음 바깥으로 나갔다. 총을 들고 나갔어.
그 자리에서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쏘겠다. 실버 선장님께 휴전을 제의하십니다. 같이 온 해적이 말했다. 선장이라고? 나 원참 승진하셨네. 선장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당신이 배를 버리고 도망간 후 선원들이 나를 선장으로 임명했소. 나는 지금 당신이 솔깃해야 할 만한 제안을 하러 온 겁니다. 실버는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지도를 준다면 우리는 당신들이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요. 우린 보물을 원하고 당신들은 이 섬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소? 선장은 실버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우리가 보물을 찾은 후에 함께 배를 타고 갑시다. 안전한 해안이 나타나면 당신들을 내려주리다. 물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배로 옮겨 타도 될 것이오. 당신들 목숨은 사나이로서 내가 보장하리다. 어떻소? 이만하면 좋은 거리 아니오? 그게 다인가? 선장이 빙긋 웃으며 물었다. 그러더니 말을 이었다. 이제 내가 말을 하겠다. 너희가 무기를 버리고 이곳으로 온다면 모두 영국으로 데려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그게 싫다면 모조리 물귀신으로 만들어주지. 너희는 보물을 찾을 수도 없고 별을 몰 줄도 모르잖아. 게다가 하나같이 나약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 그래 이를 봐. 너희 같은 놈은 5을 가볍게 제압하고 나왔잖아. 당장 이곳을 떠나라. 실버는 다음에 만날 때면 총알이 날아갈 거다. 실버, 다음에 만날 때면 총알이 날아갈 거다. 어서 꺼지라고. 선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실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실버는 샘에 침을 퇴 뱉고는 무시무시한 욕설을 퍼부어댄 후 돌아가 버렸다. 각자 자기 위치로. 선장이 곧 전쟁이 시작될 거라며 모두에게 단단히 무장하라고 일렀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해적이다! 그레이가 소리를 지르며 총을 발사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다행히 통나무집 안으로는 총알이 들어오질 못했다. 해적들은 북쪽 숲에서 튀어나오더니 통나무 울타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모두 7이었다. 트렐로니와 그레이는 계속해서 총을 쏘았다. 해적 셋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 넷은 울타리를 넘는 데 성공했다. 헌터는 해적에게 총을 빼앗기고 그 총으로 머리를 맞아 기절하고 말았다. 다른 해적은 문을 열고 들어와 리브시를 덮쳤다. 통나무 짚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밖으로 나가라! 칼을 들고 적과 싸워라! 선장이 고함을 질렀다. 나는 장늑더미 위에 놓여있던 단검을 집어들었다. 누군가와 동시에 단검을 집어드는 바람에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모퉁이를 돌다가 해적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칼을 휘두르는 해적을 피하려다 나는 비탈에서 구르고 말았다. 내 뒤에 있던 그레이가 해적을 끝장내버렸고 리브씨 역시 자신을 공격한 해적을 물리쳤다. 또 다른 해적도 총에 맞아 쓰러졌다. 한 명은 도망쳐버렸다. 선장도 어깨와 종아리에 총을 맞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트렐로니와 리브씨는 선장과 무언가를 의논했다. 잠시 후 리브씨가 권총과 단검을 들고 쥐도를 주머니에 넣은 채 울타리를 넘어갔다. 뱅건을 만나러 가나 보구나.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러다 하얀 바위 밑에 뱅건이 말한 모트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권총을 집어들고 아무도 모르게 울타리를 넘었다. 해적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동하다 보니 하얀 배 위에 이르렀을 때는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었다. 뱅건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얀 바위 밑에 작은 천막 모양의 가죽배가 있었다. 배는 아주 가벼워서 쉽게 나를 수 있었다. 나는 가죽배를 타고 히스파니올라호까지 가서 닷줄을 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닷줄을 끊으면 배가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저 멀리 떠내려가겠지, 바다 쪽으로. 그렇게 되면 해적들은 파도에 휩쓸려 어디인가에 처박혀 버릴 것이다. 가다가 어디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곧 해가 졌고 해안에는 썰물이 시작되고 있었다. 썰물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이야. 밀물은 들어오는 물이고 내가 있는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밀물. 썰물은 쓸려 나가는 물. 썰물. 가죽배는 물에도 잘 뜨고 움직임도 빨랐다. 하지만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져 조종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파도의 흐름 덕분에 나는 히스파놀라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큰 배는 육지 가까이에는 못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육지 근처에다 댄 다음에 작은 배를 타고 육지까지 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썰물이니까
저 먼 바다 쪽으로 배가 쓸려 나가니까 작은 배를 타고 있으면은 육지에서 작은 배를 타면 저 큰 배가 정박해 있는 그쪽까지 쉽게 바다 쪽으로 밀려갈 수 있었다는 얘기야. 나는 닷줄이 느슨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팽팽한 닷줄을 끊었다가는 오히려 내가 작은 배와 함께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바닷속으로 곤두박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잃고 바람이 불며 히스파니올라호의 닷줄이 느슨해졌다.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닷줄을 힘껏 끊어버렸다. 거대한 배는 잠시 후 비틀거리며 조금씩 빨라지는 파도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물결은 점점 빨라졌다.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너른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다. 거친 물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나는 가죽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파도의 흐름에 배를 맡겼다. 파도가 거세니까 배 바닥에 딱 엎드려야 안 넘어지겠지? 배가 안 뒤집히겠지. 앉아있거나 일어서 있으면 배가 확 뒤집힐 거야 아마.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게중심을 낮게 하면 안정적이 돼. 삼각형을 생각하면 돼. 삼각형은 밑에가 바닥에 닿는 밑에가 넓지. 그러니까 안정되게 딱 서 있는단 말이야. 근데 삼각형을 거꾸로 세운다고 그래 해봐. 쓰러지겠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건 히스파니올라호도 마찬가지였다. 히스파니올라호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배처럼 움직였다. 해적들이 이미 배를 버리고 떠났거나 아니면 모두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나는 배를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 가죽배를 히스파니올라호 바로 옆에 댔다. 그리고는 몸을 날려 히스파니올라호의 축 늘어진 삼각 돛대를 잡았다. 돛대 앞쪽의 굵은 밧줄에 발을 딛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가죽배가 히스파니올라호에 부딪혀 망가진 것이다. 나는 이제 히스파니올라호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구장 가판 위의 핸즈. 가판 위는 아수라장이었다.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고 뒤쪽으로 가보니 핸즈가 쓰러져 있었다. 핸즈가 존 실버 편에 선 해적이었지? 키잡이였나? 핸즈 옆에는 해적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다. 해적은 이미 죽은 뒤였다. 잠시 후 핸즈가 몸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핸즈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가 한 짓을 생각하자 그런 마음이 싹 가셨다. 모두 배에 탔습니다, 핸즈씨. 놀림 섞인 나의 말에 핸즈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럼주 좀 갖다줘요. 나는 손실로 내려가 럼주를 챙겨왔다. 핸즈는 누운 채 숨도 안 쉬고 병채로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제야 좀 설 것 같군. 난 반대쪽 구석에서 음식을 먹으며 핸즈를 지켜보았다. 많이 아파요? 그 의사가 있었다면 치료를 받았을 텐데 정말 운도 더럽게 없군. 그런데 넌 어디서 나타난 거냐? 아, 네, 전 이 배를 접수하러 왔어요, 핸즈씨. 이제 나를 선장이라고 불러야 해요. 핸즈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곧장 해적 깃발을 내려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만세! 드디어 배를 되찾았다. 나는 신이 나서 소리를 쳤다. 좋아, 호킨스 선장. 이제 배를 육지에 대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 할 거야? 핸즈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 짐 호킨스인가 보다. 그지? 호킨스라고 또 부르는 거 보니까. 핸즈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나에게 음식과 술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리고 손수건으로 내 상처를 묶어줘. 그러면 내가 배를 조정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핸즈가 아까 키잡이 맞나 보다. 키가 배를 조정하는 그 핸들을 갖다 키라고 하잖아. 핸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썩 괜찮은 제안이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난 섬 뒤쪽으로 돌아가 북쪽 해안에 배를 댈 겁니다. 알겠죠? 그래, 내가 선장이니까. 협상은 그렇게 간단히 끝났다. 나는 핸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는 허벅지의 상처를 묶어주었다. 핸즈는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았다. 나는 핸즈가 알려주는 대로 민첩하게 키를 움직였다. 다행히 바람도 우리를 도와주었다. 배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우린 얼마 후 북쪽 해안 가까이 다다랐다. 나는 내 힘으로 배를 점령하고 조종한다는 자부심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핸즈의 눈빛에 나는 나에 대한 조롱과
배신의 그림자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분이 찜찜했다. 선장, 내게 포도주 한 병만 갖다 줘. 럼주는 너무 독해서 말이야. 포도주가 마시고 싶다는 헨제의 말이 왠지 수상쩍었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했다. 백포도주요, 적포도주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저 많이만 주면 돼, 선장. 찜 선장. 좋아요. 찾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니 기다리세요. 난 일부러 쿵쾅거리며 손실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어들고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앞 가판 사다리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헨즈는 간신히 일어나 다리를 질질 끌며 또아리를 틀고 있는 밧줄 더미가 있는 곳까지 가더니 그 속에서 피 묻은 단검을 집어 품속에 감추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헨즈는 걸을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린 상태였고 이제 나를 해치우기 위해 계략을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아무 포도주나 집어들고 헨즈에게 다가갔다. 헨즈는 내가 포도주를 가지러 갔을 때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짐, 담배 좀 꺼내주지 않겠어? 담배를 꺼낼 기운조차 없어. 이제 무덤으로 갈 일만 남은 것 같아. 좋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이라면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지?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도 당신이 죽였고요. 난 30년 동안이나 배를 타고 바다를 누볐어.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지. 뭔지 알아? 착하게 굴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먼저 공격하는 것, 그게 최고지. 죽은 놈은 날 해치지 않거든. 헨즈는 바다를 흘낏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이 꽤 들어왔군. 지금 배를 해안에 밀어 넣어야 해. 나는 헨즈가 알려주는 대로 히스파니올라 호를 해안에 안전하게 멈춰 세웠다. 그러다 이상한 예감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헨즈가 장검을 치켜들고 내게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 바람에 내가 쥐고 있던 키가 획 돌아가며 헨즈의 가슴 한복판을 때렸다. 헨즈가 주춤하는 사이 나는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권총은 불을 뿜지 않았다. 물기에 화약이 젖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맹수를 피해 달아나듯 헨즈에게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옛날 총들은 그 총구 있지, 총 구멍에다가 화약을 넣은 다음에 꾹꾹꾹 눌러주고선 이제 그 앞에다가 쇠구슬을 놓고선 불을 붙여가지고 화약을 팡 터트려서 쇠구슬이 날아가가지고 총이 발사된 원리였거든. 요즘 총들은 안 그래. 요즘 총들은 총알이 있어가지고 총알 안에 화약을 넣고 뒤에서 그 총 이렇게 놀이사라고 하는데 그 뭐지? 이제 손잡이를 탁 잠기면 뒤에서 망치가 때리듯이 총알을 팡 쳐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총알 안에 있던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알 앞부분이 발사되는 거거든. 쇠뭉치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총은 물에 젖어도 발사가 되는데 옛날 총은 화약에 젖잖아. 지금 총은 총알 안에 화약이 들어있으니까 물에 젖지가 않지. 나는 맹수를 피해 달아난 헨즈에게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헨즈는 재빨랐다. 그때 쿵소리와 함께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헨즈와 나는 동시에 넘어져 배수구 쪽으로 굴러갔다.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켜 돛대 위로 올라갔다. 헨즈는 달아나는 나를 향해 단검을 던졌다. 해적들은 칼을 잘 던졌어. 옛날에 보면 막 정확하게 칼 꽂는 놀이도 하고 막. 단검은 휙 소리를 내며 돛대 바로 밑에 꽂혔다. 나는 얼른 권총의 화약을 갈아 끼운 다음 헨즈에게 겨누며 소리쳤다. 이제 그만하죠. 움직이면 바로 머리통을 날려버릴 겁니다. 제길. 배만 끼울지 않았어도 잡을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지. 항복. 헨즈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헨즈의 오른팔이 뒤로 젖혀지는가 싶더니 뭔가 윙 소리를 내며 내 어깨에 박혔다. 헨즈가 던진 또 다른 단검이 내 어깨에 박힌 것이다. 난 충격과 아픔을 동시에 느끼며 나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권총은 불을 뿜으며 내 손에서 튕겨져 나갔고 헨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곤두박질 쳤다. 10장 포로가 되다. 단검은 내 어깨의 살갗을 꿰뚫고
돛대에 박혀 있었다. 나는 꼼짝없이 돛대에 매달린 꼴이 되었다. 단검을 뽑아야 해. 나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단검이 박힌 옷을 잡아챘다. 칼에 찔린 곳에선 계속 피가 흘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처가 깊지는 않았다. 이제 배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썰물이 막 시작되었고 해도 거의 져서 서쪽 해안 소나무들의 그림자가 가판 위에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배에서 내려 동료들을 만날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통나무 울타리로 향했다. 처음 뱅건을 만났던 곳이 나왔다.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며 걷다 보니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보였다. 뱅건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저렇게 불을 피우다가는 실버에게 들킬 텐데. 나는 뱅건이 너무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며 그곳을 지나쳤다. 달빛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통나무 울타리까지 이르렀다. 혹시 나를 해적으로 알고 총을 쏠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런데 안쪽에서는 사람의 기척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저 모래밭 가운데에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져 있을 뿐이었다. 뭔가 이상한데? 우린 이유 없이 모닥불을 피우지 않았다. 선장이 땔감을 아껴 쓰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그머니 통나무 집으로 다가갔다. 귀에 익은 동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어두운 통나무 집 안으로 들어가 누울 자리를 찾았다. 그때였다.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소리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팔레아를 은화, 팔레아를 은화, 팔레아를 은화. 실버의 앵무새 플린트 선장이었다. 해적들이 잠시 잠에서 깨어나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나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나무 집 안에 우리 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버의 일당들이 잠자고 있었던 얘기지. 도망치려고 뒤로 몸을 돌리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횃불을 가져왔디. 실버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해적들이 통나무 집과 식량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았다. 동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오, 이게 누군가. 짐이 이런 야밤에 여기까지 방문을 했네. 실버와 해적들이 내 주변을 둘러섰다. 짐, 난 널 늘 좋아했어.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 그건 그렇고 이제 스몰리 선장과 의사 선생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은 너를 배은망덕한 망난이라고 부르더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야. 나와 손을 잡는 것이지. 내가 아무 말 없이 통나무 집을 나온 것 때문에 동료들이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동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좋아요. 근데 당신들이 왜 여기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의사 선생이 나를 찾아와 말하더군. 배가 사라졌다고 말이야. 내가 배반당했다면서. 그런데 정말로 배가 보이지 않는 거야. 치엔장. 아무튼 의사 선생은 우리에게 이 통나무 집을 내주고는 어딘가로 떠났단다.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지.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였다. 어차피 더러운 해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면 마지막 용기를 내보고 싶었다. 유감스럽지만 실버 씨는 위기에 처하셨군요. 배도 부하들도 잃어버렸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사과통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엿들었기 때문이죠. 난 우리 편에게 곧바로 당신의 의무를 알렸어요. 난 늘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당신이 날 죽일 수도 있지만 난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만약 날 살려준다면 당신들이 법정에 서게 될 때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하지요. 한 사람 더 죽이든지 아니면 교수대에서 당신들을 구해줄 사람 하나를 남겨놓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해적들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봤다. 빌리 본주의 괴짝에서 지도를 훔쳐내는 것도 바로 저놈이야. 쥐새끼 같은 놈. 해적 하나가 칼을 들고 나를 덮치려 했다. 자네 뭐야? 선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똑똑히 알아도 내가 선장이야. 모든 결정은 내가 해. 실버가 칼을 들고 있던 해적을 막았다. 해적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리자 실버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불만들이 많은 모양이군. 여기 누구 나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 사람 있나? 난 이 아이가 무척 마음에 들어. 너희 이 아이 반도 따라오지 못하는 멍청한 놈들이지. 용기도 없고 말이야. 이 아이를 건드렸다간 그날이 제삿날인 줄 알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해적들은 흘끔흘끔 실버를 쳐다보며 저희들끼리 뭐라고 수군거렸다. 할 말 있으면 큰 소리로 해봐. 선장님은 마음대로 몇 가지 규칙을 어겼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선언회의를 할 수도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적 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자 나머지 해적들도 따라 나섰다. 통나무 집 안에는 나와 실버만 남게 되었다. 실버가 내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놈들은 당장 널 죽일 거야. 게다가 끔찍한 고문도 서슴지 않는 놈들이지. 난 힘이 닿는 데까지 널 도울 거야. 그러니 너도 내가 교수대에 매달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줘야 해. 넌 내 마지막 카드니까. 좋아요. 나도 최선을 다할게요. 해적들은 꽤 오랜 시간 회의를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실버, 당신은 이제 우리 선장이 아니야.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도 다 당신 탓이란 말이지, 젠장. 해적 하나가 실버에게 말했다. 내가 항해를 망쳐놓았다고? 너희들 정말 멍청이들이야. 교수대에 매달리고도 남을 만큼 멍청하지. 실버는 바닥에 뭔가를 툭 던졌다. 노란 종이 위에 그려진 보물 지도였다. 복사본이 아니라 진짜였다. 이건 플린트의 지도잖아. 해적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보물이 손에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낄낄대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 멍청이들이 배를 잃어버릴 동안 난 이 지도를 구해왔단 말이지. 자, 이래도 내가 너희 선장 아닌가? 이 아이를 살려둔 것도 인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야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실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적들은 실버 선장을 외치며 환호했다. 실버 만세! 실버 선장 만세! 11장 보물을 찾아서.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의사인 리브치가 통나무 울타리에 나타난 것이다. 의사 선생님, 다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침 호킨스가 저희 쪽에 머물고 있지요. 실버는 쾌활한 태도로 리브시를 맞이했다. 그게 정말인가? 내 이름을 듣자 리브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군. 먼저 환자들부터 보지. 리브시는 다친 해적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온 모양이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해적들인데 말이다. 많이 좋아졌군. 구강폐하와 교수대를 위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선 안 되지. 해적들은 나쁜 곳을 찌르는 리브시의 말을 군소리 없이 삼켰다. 의사인 리브시는 해적들을 치료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구강폐하와 교수대를 위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선 안 되지. 뭔 얘기냐면 니들은 처벌받아야 될 교수대에서 처벌받아서 교수대에서 죽어야 할 나쁜 해적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다는 거야. 니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의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니들을 살려놓고선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해적들은 아픈 곳을 찌르는 리브시의 말을 군소리 없이 삼켰다. 치료를 받는 동안 해적들은 선량한 선원들처럼 고분고분했다. 리브시는 치료를 마친 뒤 실버에게 날 만나봐야겠다고 말했다. 해적들은 또다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침, 내 명예를 걸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알겠지? 실버는 다른 해적들의 불만을 누르고 내 편을 들어주었다. 덕분에 난 리브시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짐, 여기에 있었구나. 널 탓할 마음은 없단다. 하지만 부상당한 선장을 혼자 놔두고 허락도 없이 통나무집 밖으로 나간 건 무책임한 짓이었어. 리브시의 말에 난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버와 약속했으니 저는 돌아가야 해요. 배는 지금 북쪽 해안에 있어요. 제가 그 배를 손에 넣어 몰고 왔거든요. 그런데 해적들이 저를 고문하면 저 배에 대해 다 말해버릴지도 몰라요. 난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고 리브시는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내가 매번 우는 우리 목숨을 구해주는구나. 걱정 마라. 우리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리브시가 실버를 불렀다. 실버, 보물을 찾을 때 너무 서두르지 말게나. 그리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게. 내가 바로 달려가겠네. 그리고 혹시 우리 둘 다 이곳을 빠져나간다면 당신이 법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지. 그 말을 듣자 실버의 표정이 환해졌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이군요. 짐도 제가 잘 돌보지요. 리브시가 돌아가자 실버는 해적들에게 출발 지시를 내렸다. 저놈들에게는 배가 있다. 일단 보물을 찾은 후에 배도 찾도록 하자. 인질은 줄로 묶어서 데리고 다니고.
실버는 보물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 목숨을 위해 어, 실버는 보물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 목숨을 위해 우리 편과 손을 잡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해적들과 한탕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 실버가 내 눈에는 말할 수 없이 교활해 보였다. 해적들은 즉시 보물을 찾으러 출발했다. 원래 보물 지도에 써있던 말이지. 북북동에서 북쪽으로 1포인트, 망원경산 등성이 키 큰 나무, 해골손 동남동에서 약간 동쪽으로 10걸음. 지도 내용은 모호했다. 해적들은 저마다 키 큰 나무를 골랐지만 어떤 나무가 플린트가 말한 나무인지 알 수 없었다. 언덕을 한참 올라가던 실버 일행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큰 소나무 밑에 찢어진 옷 조각을 걸친 해골이 누워 있었다. 이 해골 말이야, 자세가 좀 이상하군. 해골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하게 직선을 이루며 누워 있었다. 그 직선의 한쪽 끝은 해골섬을 가리키고 있었고 다른 한쪽 끝은 동남동에서 약간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해골이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플린트가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보물을 묻으려고 데려왔던 놈들 가운데 하나가 분명해. 해적들은 플린트라는 이름만 들어도 흠칫했다. 그때 어디선가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죽은 자의 관뚜껑 위에 15사람, 어기야디야 럼주 한 병. 플린트다! 누군가 소리쳤고 해적들은 우왕좌왕했다. 럼주를 가져와, 다비. 럼주를 가져와, 다비. 다시 숲속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플린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플린트의 유령임에 틀림없어. 누군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다비, 맥으로, 다비 맥으로, 럼주를 가져와, 다비. 해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사람이든 유령이든 상관없어. 난 플린트가 살아있을 때에도 두렵지 않았어. 하물며 죽은 놈 따위야. 실버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용기를 북돋우려 했다. 그만하십시오. 유령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겁에 질린 누군가가 외쳤다. 가만. 이 목소리는 분명 들어본 적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던 실버가 소리쳤다. 뱅건. 이 목소리는 뱅건이잖아. 맞아, 뱅건이야. 아직도 살아있었군. 그제 해적들은 뱅건을 욕하며 다시 보물 찾기에 나섰다. 마침내 일행은 산등성이에서 가장 키 큰 나무를 발견했다. 해적들은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엔 오래전 누군가 파친 웅덩이만 있었다. 해적들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짐, 이걸 받아라. 곧 소동이 벌어질 것 같으니. 실버는 내게 몰래 권총을 건네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해적들은 돈을 참지 못하고 실버를 내었었다. 실버, 고작 이따위 웅덩이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거야? 이 죽일 놈아. 해적들은 실버에게 욕을 퍼부었다. 어느 누구도 실버의 편을 들지 않았다. 이보게들, 이제 이 꼬마 놈과 외다리 사기꾼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네. 해적들이 나와 실버에게 다가서는 순간 갑작스레 총성이 울렸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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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하나가 힘없이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해적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동시에 리브씨와 그레이, 뱅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실버는 벙글거리며 리브씨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실버는 어느새 온순했던 처음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뱅건은 이미 오래전분에 보물을 찾아 자신의 거처로 옮겨 놓았다. 뱅건을 만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씨는 쓸모없어진 지도를 실버에게 넘겨주고 뱅건의 거처에서 함께 보물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해적들과 함께 보물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고 뱅건을 보내 시간을 끌게 했다. 뱅건이 플린트의 유령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부르며 해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이 리브씨와 그레이가 앞서 도착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나와 실버는 해적들을 손에 죽었을 것이다. 뱅건의 거처는 산속 동굴이었다. 우리는 다음날 일찍부터 히스파놀라호에 보물을 옮겨 실었다. 보물은 사흘 밤낮을 헤아려도 모자랄 만큼 엄청났다. 보물은 사흘 밤낮을 헤아려도 모자랄 만큼 엄청 많았다. 사흘 밤낮을 헤아린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남은 사람 한 5명, 6명 되나? 아무튼 그 사람들 6명 정도 되겠구나. 저기 실버까지. 그 보물을 세는 데에도 하루 이틀 사흘 3일씩
하루 종일 밤낮으로 새도 3일이 걸릴 만큼 엄청 많았다는 얘기야. 드디어 섬을 떠나는 날이 되었다. 우린 해적들을 섬에 남겨두었다. 럼주와 공포심으로 미쳐가는 해적들을 버려두고 가는 게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적들과 함께 가는 건 너무 위험했다. 게다가 해적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건 교수형 뿐이었다. 우린 해적들을 위해 식량과 약, 여러 가지 필수품을 남겨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중간에 어느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리고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샀는데 그 사이 실버가 작은 금화 주머니 하나를 들고 도망쳤다. 하지만 다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떠날 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은 5분이었다. 아빠 정확하네. 6명이었네. 처음에. 실버가 도망쳤으니까 5명은 남은. 해적들이 즐겨 부르던 노랫말처럼 된 것이다. 오직 한 명의 뱃사람만이 살아남았다네. 바다로 나갈 땐 75명이었다지. 우린 엄청난 보물을 나누어 가졌다. 우리들 중에는 그 보물을 지혜롭게 쓴 사람도 있고 어리석게 쓴 사람도 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지.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짐이 얘기하고 있었지. 스몰릿 선장은 바다에서 은퇴해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레이는 열심히 공부해 멋진 배의 선주이자 항해사가 되었다. 벵거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리고 트렐로니의 저택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다. 실버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리브씨는 어딨어? 아내를 만나 어디선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죽은 후에는 자신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 고통을 받을 테니 말이다. 리브씨 얘기는 없네? 리브씨는 왜 같이 안 있지? 그냥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 보물섬 어딘가에는 아직도 보물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 그 섬에 다시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 섬에 대해 악몽을 꾼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깰 때면 플린트 선장의 날카로운 외침이 내 귓가에 울린다. 팔레아르 윤화, 팔레아르 윤화, 팔레아르 윤화. 끝났다. 작가 소개. 환상과 모험을 좋아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하나의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1850년에서 1894년까지 44살까지 밖에 못 살았네. 어릴 적부터 폐병을 앓은 탓에 몸이 허약했어요. 하지만 스티븐스는 환상과 모험을 사랑하는 독서광이었죠. 책을 읽으며 책 속의 주인공처럼 강하고 멋진 남자가 되기를 희망했는지 몰라요.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지만 스티븐슨에게 관심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글쓰기였답니다. 훗날 스티븐슨은 아들이 그린 섬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선박의 요리사란 글을 써 잡지에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보물섬이랍니다. 스티븐슨은 스코틀랜드의 역사에 흥미가 많아 대부분의 작품 배경을 스코틀랜드로 했지요. 또 환상적이고 모험 가득한 이야기를 많이 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며칠 만에 완성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작품이지요. 우와, 이 사람이 있었네. 후에 스티븐스는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 저택을 짓고 살았고 결국에는 뇌일혈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스티븐스는 평생 건강하지 못했지만 작품을 통해 환상과 모험을 사랑하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건강한 꿈을 꾸게 해준 작가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답니다. 작품을 해설, 이제 전문가들이 이 작품 보물섬이라는 글을 어떻게 봤는지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쓴 것 같아. 모험을 꿈꾸게 하는 작품 보물섬. 보물섬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아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자기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쓰기 시작한 작품이에요. 처음에 선박의 요리사란 제목으로 잡지에 글이 실릴 때만 해도 이 작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책으로 출판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어린이는 주인공 소년이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험 이야기를 읽으며 도전 정신과 모험심을 키웠고
어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 작품에 깊이 빠져들었지요. 보물섬이 한 세기가 넘도록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까닭은 흥미진진한 내용, 뛰어난 성격 묘사, 실감나는 현장 묘사가 생생히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제임스 매튜 베리의 작품 피터팬에 등장하는 후크 선장도 보물섬의 외다리 존 실버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질 만큼 보물섬의 인물 묘사는 매우 탁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물섬의 큰 장점은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모험의 세계를 꿈꾸게 해준다는 것이 아닐까요? 얘기가 많네. 이 당시 해적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주는 정보들이야. 보물섬에는 바다의 무법자 해적. 보물섬에는 해적들이 등장해요. 보물을 숨긴 플린트 선장, 그리고 보물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존 실버처럼 말이에요. 해적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적의 황금시대. 해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해적을 소탕하려다 실패했고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카이사르가 해적에게 납치돼 몸값을 내고 풀려났다는 기록을 통해 꽤 오래전부터 해적이 활동했음을 알 수 있지요. 해적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690년부터 1730년 사이예요. 이 시기를 해적의 황금시대라고 부르지요. 신대륙이 발견된 시기와 비슷해요. 신대륙은 아메리카 대륙, 미국 얘기하는 거야. 미국, 캐나다. 나라에서 허가해준 해적. 해적들이 많이 생겨난 데에는 산하포선이라는 것이 한몫했지요. 산하포선이란 국가가 군인이 아닌 개인에게 바다에서 적국의 배를 공격할 권한을 준 배를 말해요. 나라에서 해적지를 허가한 셈이지요.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한 에스파냐, 스페인을 아니지, 에스파냐가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인가? 에스파냐, 스페인을 경계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많은 산하포선을 만들었어요. 해적선은 무조건 우리나라 해적선이건 다른 나라 해적선이건 나쁜 짓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대포를 쏘고 쫓아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해적선이 있었단 얘기지. 그걸 산하포선이라고 해서 그 대신 우리나라 배들은 공격하지 말고 다른 나라 배만 공격해라고 한 거야. 그래야 우리나라 배들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그지? 산하포선의 주인들은 다른 배를 마구 습격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실상 산하포선과 해적선을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국가들은 다시 협력하여 해적의 본고지를 없애고 해적들을 잡기 위해 힘썼답니다. 졸리 로저라는 해적 깃발. 해적 깃발을 영어로 졸리 로저라고 해요. 왜 해골 모양의 X 표시 있는 거? 졸리 로저는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해골과 두 개의 뼈를 엇갈려 그린 깃발을 가리켜요. 죽음을 뜻하는 해골로 무시무시한 우리에게 덤비지 말고 순순히 내놓으라고 하고 겁을 주는 것이지요. 해골 깃발은 1700년 무렵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영화 제목인 캐리비안의 해적은 카리브해의 해적이란 뜻이지요. 역사상 유명했던 해적들. 황금시대에 활동했던 해적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윌리엄 키드예요. 황금벌레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요. 윌리엄 키드는 산하포선의 선장이었는데 결국 영국 해군에게 붙잡혀 처형당해요. 검은 수염이라고 불렸던 에드워드 티치와 바르톨로뮤 로버츠도 손꼽히는 해적이지요. 특히 바르톨로뮤 로버츠는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해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르톨로뮤 로버츠는 10대 때부터 뱃사람으로 일하다 37세쯤 해적이 되었는데 곧이어 능력을 인정받아 선장으로 뽑혔지요. 민주적이고 평등하면서 엄격한 규율로 선원들을 이끌었다고 해요. 바르톨로뮤는 아메리카의 카리브해, 브라질과 서아프리카에서 활동하면서 군함과 상선을 포함해 450척이 넘는 배를 습격했지요. 영국 화군에서 그를 잡으려고 길을 썼고 결국 바르톨로뮤는 해군과 싸우다가 숨졌어요. 그때 해적 수백 명이 죽고 살아남은 해적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바르톨로뮤는 무유의 죽음으로 해적의 황금시대는 막을 내렸지요. 영국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해적 포탑을 해서
해적 대장도 죽고 해적들도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근데 오늘날에도 해적이 있어. 현대의 해적. 2011년 1월 15일 우리나라의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어요. 소말리아는 저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야. 바닷가 쪽에 있는데 어 이제 우리 원양어선이 3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원양어선 주얼리호라는 배가 납치됐었지. 우리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 선원 전부를 구해냈는데 석혜균 선장은 깊은 총상을 입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요. 확인된 바로는 우리나라 배가 해적의 습격을 받은 것은 3호 주얼리호가 8번째인데 우리 해군이 구출 작전을 펼친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계속 미군이나 영국 이런 나라 프랑스 군들이 나서가지고 해적들을 뭐, 뭐 잡고선 오늘날의 해적들을 공격해가지고 뭐 다른 배든 뭐 우리나라 배든 자기들 나라 배든 구해줬다는 얘기지. 근데 처음으로 2011년도에 우리나라 해군이 직접 가가지고 그 소말리아 바닷가 근처에 있던 해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3월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했다는 얘기야. 오늘날에도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남쪽 바다, 서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중앙과 남쪽 바다 등을 중심으로 해적은 곳곳에 퍼져 있어요. 하지만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대요. 평상시에는 해적선을 분간하기 쉽지 않으며 해적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정보도 있거든요. 또 해적의 습격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인류가 살아있는 한 해적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보물을 실은 배를 찾아라. 짐은 보물을 찾아 무사히 돌아왔지만 오는 길에 침몰한 배들도 많았지요. 1942년 수중호흡기가 발명되면서 난파선을 나서는 해저 탐사의 길이 열렸답니다. 1942년도에 그 옥토넷인가? 아무튼 거기서 보면 그 애들이 바닷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몰골에다가 큰 유리관 같은 거 쓰고선 내려가지. 옛날에는 이제 산소 탱크가 없어가지고 긴 호수를 배에서부터 연결해가지고 바다 밑까지 가서 이렇게 바다 밑을 둘러보고 보물을 찾았단 말이야. 그게 1942년도에 개발됐네. 가장 값진 보물선 아토차란 배인가 보다. 1622년 9월 에스파냐 보물선단이 아메리카에서 모은 온갖 보물을 배 두 척에 나눠 실었는데 그중 하나가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호예요. 아토차호는 에스파냐 왕실에 속한 배로 부유한 승객들도 타고 있었지요. 아토차는 항해 이틀 만에 만난 허리케인을 피하려다 암초에 부딪혀 침몰되었어요. 그리고 1985년 미국 탐사가 멜 피셔에 의해 발견되었지요. 아토차호는 현재까지 가장 값나가는 보물선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배와 보물을 모두 합해 2011년 환율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조 원이나 된다고 해요. 400조 원이 엄청난 돈이고요.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뭐 탱크를 사고 배를 만들고 군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외국이랑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전체 살림하는 데 쓰는 돈이 1년 동안 쓰는 돈이 200조거든. 근데 400조면 엄청난 돈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10조밖에 안 될걸? 재산이? 아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조는 안 돼. 10조밖에 안 될 거야. 아토차오를 발견한 멜 피셔는 사람들에게 다이빙을 가르치다가 보물 난파선 탐사에 뛰어들었어요. 피셔가 1960년대에 보물선에서 끌어올린 유물의 값어치는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멜 피셔 항해 박물관이 있어요. 타이타닉호를 처음으로 발견한 로버트 벨러드. 큰돈을 벌 목적으로 난파선을 탐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돈벌이 탐사를 반대하는 해저 탐험가와 수중 고고학자도 있지요. 해저 탐험가이자 해양학자 로버트 벨러드가 그 사람이에요. 로버트 벨러드는 1985년 타이타닉호를 맨 처음 발견했어요. 1912년에 난파된 타이타닉호는
물표면에서 약 4,000m 아래인 대서양 매우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원격 조종 잠수정, 음파 탐지기, 음향 탐지기 등 장비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탐사가 가능했지요. 100년 만에 발견하는 울릉도 보물선 돈스코이오. 돈스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거지. 보물선. 돈스코이오는 1905년 5월 29일 새벽 6시쯤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대예요. 군함이란 얘기지, 러시아 군함. 1300년대에 몽골로부터 모스크바를 지켜낸 왕의 이름을 붙인 군함이지요. 러일 전쟁 중 금괴, 금화 등 막대한 군자금을 싣고 있었다고 해요. 돈스코이오의 침몰은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와 만주를 서로 지배하려고 벌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확정하는 사건이었지요. 한국해양연구원이 5년간 탐사 끝에 2003년 5월 돈스코이오의 선체를 찾는 데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전쟁 때 난파한 돈스코이오는 그 자체가 귀한 역사적 보물이랍니다. 다 읽었네. 약속대로 다 읽었다. 잘 읽고 잘 들어. 2019년 9월 16일 추석 연휴 끝나는 날이네.